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바쁜 일상에 지친 마음 잠시 내려놓으시고 세월을 건너온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천냥이라는 거금이 한 아이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도둑을 숨겨준 대가로 말이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복동이를 도둑의 공범이라 손가락질했습니다. 어머니는 병들어 쓰러졌고 복동이는 마을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마을 입구에 화려한 가마 행렬이 나타났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양반이 입을 열었죠. 그 아이를 찾아왔소. 내 목숨을 살려준 은인을 말이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경상도 깊은 산골에서 시작됩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 복동이라는 12살 아이가 살았습니다. 산은 첩첩이 둘러싸고 마을은 골짜기 안쪽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죠. 아침이면 산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아 집집마다 굴뚝 연기와 뒤엉켰고 저녁이면 맷새들의 울음소리가 마을을 감쌌습니다. 복동이는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어요. 아버지는 3년 전 가을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아버지는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가셨죠.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이었습니다. 벼랑 끝에서 자라던 소나무를 베려다가 발을 헛디뎌 그만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셨어요. 마을 사람들이 사흘 밤낮을 찾아 헤맸습니다. 횃불을 들고 산을 뒤졌고 계곡을 더듬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차가운 주검이 되어 있었습니다. 복동이는 그때 9살이었어요. 아버지의 시신을 본 복동이는 사흘 밤낮을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복동이네 집안은 기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받아 했습니다. 새벽부터 개울가에 나가 빨래를 두드리고 햇볕에 말리고 다림질을 해서 돌려주었죠. 손이 텄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어머니는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느질 솜씨도 좋았어요. 밤늦도록 등잔불을 켜놓고 바늘을 들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껏 꿰매며 겨우겨우 끼니를 이어갔죠. 복동이도 가만히 앉아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마을 부잣집으로 갔어요. 물을 길어다 주고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주며 한 푼이라도 벌었습니다. 복동이의 손은 거칠었어요. 12살 아이의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굳은 살이 박혀 있었죠. 하지만 복동이의 얼굴만은 언제나 밝았습니다. 복동아, 이리 오너라. 어느 날 마을 이장 어르신이 복동이를 부르셨어요. 이장 어르신은 마을에서 가장 덕망 있는 분이셨습니다. 오늘 밭에 김을 매야 하는데 내가 좀 거들어주지 않겠느냐? 예, 어르신. 당장 가겠습니다. 복동이는 대답도 채 끝나기 전에 밭으로 달려갔습니다. 해가 뜨겁게 내리쪼였어요. 땀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복동이는 허리를 굽히고 묵묵히 김을 맸습니다.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혔고 등은 따갑게 익어갔죠. 그래도 복동이는 쉬지 않았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이장 어르신이 복동이를 불렀어요. 이 녀석 참 기특하구나. 여기 엿 한 봉지 가져가거라. 내 어머니께도 드리고. 고맙습니다, 어르신. 어머니가 무척 좋아하실 겁니다. 복동이는 엿 봉지를 두 손으로 소중하게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싱싱 달려 집으로 향했어요. 비록 가난했지만 복동이에게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죠. 우리 복동이 오늘도 수고했구나. 어머니가 복동이의 손을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복동이의 손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어린 나이에 이렇게 고생을 시키다니요. 어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복동이는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를 안심시켰어요. 어머니가 걱정하실까봐 힘든 내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복동이를 참 기특하게 여겼습니다. 나이 어린 것이 홀어머니를 모시며 묵묵히 살아가는 모습이 대견했죠. 아침마다 부지런히 일하러 다니는 복동이를 보면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아이 참 기특해. 그러게 말이야. 저 나이에 벌써 저렇게 철이 들다니.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쓰러웠어요. 복동이네 집은 마을에서 가장 가난했거든요. 집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지붕은 여기저기 구멍이 나서 비가 오면 물이 새고 벽은 금이 가서 바람이 쌩쌩 들어왔어요. 겨울이면 추위에 떨어야 했고 여름이면 더위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불도 변변찮았어요. 솜이 빠져나간 해진 이불 한 채로 겨울을 나야 했습니다. 복동이와 어머니는 서로를 꼭 껴안고 잠을 자며 추위를 견뎠어요. 그래도 복동이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곁에 계시고 하루하루 끼니를 이어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겼죠. 그의 가을이었습니다. 단풍잎이 온 산을 붉게 물들이던 어느 저녁이었어요. 복동이는 지게에 나무를 가득 쥐고 산길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기 시작했죠. 빨리 가야겠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실 텐데. 복동이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지게가 무거웠지만 참을 만했어요. 오늘 주운 나무로 사흘은 버틸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스락 바스락. 풀숲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복동이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죠. 멧돼지인가? 복동이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산에는 멧돼지가 많았거든요. 한번 들이받치면 큰일 날 겁니다. 그런데 사람 목소리였어요. 낮게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동이는 무서웠습니다. 해는 이미 거의 넘어갔고 산길은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어요. 이대로 지나쳐 가야 할까요? 하지만 복동이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다친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요? 거기 누구 계십니까? 복동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복동이는 지게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풀숲 쪽으로 조심조심 다가갔어요. 석양의 마지막 빛이 풀숲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있었어요. 복동이는 사내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사내의 몸은 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숨소리도 가빠졌어요. 복동이는 급하게 사내를 자기 집 뒤쪽 땔감 더미로 데려갔습니다. 여기 숨어 계세요. 절대 소리 내시면 안 됩니다. 복동이는 땔감을 옮겨서 사내가 숨을 만한 공간을 만들었어요. 사내는 복동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사내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죠. 복동이는 얼른 땔감으로 사내를 덮어주고 아무렇지 않은 척 지게를 지고 집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야, 이 집 아이 아니냐? 포졸 하나가 복동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복동이의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지만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예, 소희는 이 집 아이 이옵니다. 이 근처에서 피 흘리는 놈을 못 봤느냐? 쌀을 훔친 도둑놈 말이다. 포졸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복동이는 침을 꿀꺽 삼켰어요. 아닙니다. 저는 산에서 나무만 주웠을 뿐입니다. 정말이냐? 거짓말하면 내 놈도 가만두지 않는다. 정말입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복동이는 있는 힘껏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포졸은 복동이를 한참 빤히 쳐다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이런 거지 같은 집에 도둑이 숨을 리가 있나. 가자. 포졸들은 횃불을 들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복동이는 그제야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온몸에서 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죠. 복동아, 왜 그렇게 늦었니? 어머니가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어머니, 나무가 잘 안 보여서 조금 늦었습니다. 복동이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는 복동이의 얼굴을 살피시더니 이마를 만져보셨습니다. 얼굴이 왜 이렇게 뜨겁니? 어디 아프냐? 아닙니다, 어머니. 그냥 산길을 빨리 걸어와서 그렇습니다. 복동이는 어머니를 안심시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밤새도록 한숨도 잘 수가 없었어요. 밖에 숨어 있는 사내 생각뿐이었죠. 상처에서 피가 계속 나면 어떡하죠? 혹시 숨이 끊어지는 건 아닐까요? 복동이는 가만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 한 사발과 헝겊을 챙겨서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갔어요. 달빛만이 어둑한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딱감 더미로 다가간 복동이는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저 복동입니다. 괜찮으십니까?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복동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이미 늦은 건 아닐까요? 낮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동이는 얼른 땔감을 치우고 사내에게 다가갔어요. 물을 가져왔습니다. 드세요. 사내는 떨리는 손으로 물 사발을 받아들었습니다. 단숨에 물을 들이켰죠. 고맙소, 정말 고맙소. 상처를 좀 봐야겠습니다. 피가 많이 났어요. 복동이는 헝겊에 물을 적셔서 사내의 어깨를 닦아주었습니다. 달빛 아래서 보니 상처가 생각보다 깊었어요. 칼에 베인 자국이 선명했죠. 이거 큰일인데요. 의원을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사내가 복동이의 손을 붙잡았어요. 의원을 부르면 들통날 겁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부탁이요. 그냥 며칠만 숨어 있다가 가겠소. 절대 패는 끼치지 않을 테니. 사내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복동이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습니다. 복동이는 그날 밤부터 사내를 몰래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물을 갖다 주고 저녁에는 밥을 조금씩 남겨서 가져다 주었죠. 어머니 몰래 하는 일이라 무척 조심스러웠어요. 복동아, 요즘 밥을 왜 이렇게 조금 먹니? 어디 아프냐?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입맛이 좀 없어서 그럴 뿐입니다. 복동이는 거짓말하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사내를 숨겨주고 있다는 걸 어머니가 아시면 놀라실 테니까요.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사내의 상처는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복동이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밤이었어요. 복동이가 밥을 가져가자 사내가 복동이를 붙잡았습니다. 앉으시오. 사내의 목소리가 한결 힘이 실려 있었어요. 이제 말할 때가 된 것 같소. 사내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본래 도둑이 아니오. 나는 충청도 대감댁의 아들이오. 복동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럼 왜 도둑으로 몰리신 겁니까? 그건 말이오. 사내의 얼굴에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백성들이 흉년으로 굶주린다는 소식을 들으셨소. 그래서 관청과 논의하여 창고에 있는 쌀을 백성들에게 나눠주라고 명하셨지. 그래도 체면이 서계 대감의 아들인 내가 직접 나누어 주면 좋겠다 하셨고, 나는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 쌀 20가마를 실어 하인 3명과 마을로 가던 중이었소. 사내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목에서 악덕 관리놈들이 나타난 거요. 그놈들은 대감께서 나눠주려던 쌀을 빼앗아 팔아먹으려 했소. 내가 막아서자 그놈들은 나를 도둑으로 몰아버렸소. 심지어 나와 함께한 하인들도 다 계획된 자들이었지. 그럴 수가. 복동이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나는 도망치다가 놈들의 칼에 맞았소. 그리고 정신없이 달리다 이 마을까지 온 거요. 사내는 고개를 숙였어요. 나 같은 놈 때문에 어린 나이에 위험을 무릅쓰게 해서 정말 미안하오. 아닙니다. 복동이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저는 어른께서 도둑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처음 어른의 눈을 봤을 때부터 알았어요. 내 눈을? 예. 나쁜 짓을 한 사람의 눈은 비겁하고 흐릿합니다. 하지만 어른의 눈은 간절하고 정직했어요. 사내는 복동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고맙소. 정말 고맙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은혜라니요.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복동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사내는 복동이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참으로 귀한 아이구나.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을 가진 아이는 흔치 않소. 사내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은비녀였어요. 이것밖에 없지만 받아주시오. 훗날 내가 누명을 벗고 찾아오겠소. 그때까지 이것을 잘 간직해 주시오. 저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복동이는 손사래를 쳤어요. 이건 약속의 증표요. 내가 반드시 돌아와서 은혜를 갚겠다는 약속이요. 사내는 복동이의 손에 은비녀를 쥐어주었습니다. 사흘째 밤이 깊어갔어요. 사내는 복동이에게 깊이 절을 했습니다. 이제 떠나야겠소.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오히려 해가 될 것 같소. 상처가 다 낫지 않았는데요. 괜찮소. 이제 많이 나았소. 사내는 복동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복동아, 언제나 지금처럼 착한 마음을 잃지 말고 사시오. 내 이 은혜는 꼭 갚겠소. 조심히 가십시오. 복동이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사내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복동이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정말 다시 오실까? 복동이는 손 안에 은비녀를 꺼내 바라보았어요. 달빛에 반짝이는 은비녀가 참 고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동이는 평소처럼 일어나 품팔이를 나갔어요. 마을 김진사 댁에 가서 장작을 패고 이장 어르신 댁에 가서 마당을 쓸었습니다. 언제나처럼 부지런한 하루였죠. 하지만 복동이는 알지 못했어요. 그날 밤 사내가 떠난 걸 마을 사람 하나가 봤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김진사 댁 머슴 돌쇠가 새벽에 볼일을 보러 나왔다가 복동이네 집 근처에서 수상한 사람이 달아나는 걸 봤던 거예요. 돌쇠는 다음 날 바로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떠벌렸습니다. 내가 똑똑히 봤다니까. 복동이네 집 뒤에서 수상한 놈이 나오더라고. 정말이냐? 물론이지. 그놈이 급하게 달아나는 걸 봤어.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사람들은 수군수군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복동이네 집에서 도둑이 나왔다면서? 어머, 정말? 그럼 복동이가 도둑을 숨겨준 거 아니야? 그러게 말이야. 어린애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소문은 점점 더 부풀려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동이가 도둑과 한패라고 말했고, 어떤 사람은 복동이네 집에 훔친 쌀이 숨겨져 있다고 말했어요. 복동이는 그런 소문이 돌고 있는지도 모른 채 여느 때처럼 품팔이를 하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이상했어요. 사람들이 복동이를 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거든요. 나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복동이가 이장 어르신 댁에 품팔이를 하러 갔을 때예요. 복동아. 이장 어르신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예, 어르신. 내 집에 며칠 전 수상한 놈이 있었다던데 사실이냐? 복동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게 된 걸까요? 그건 사실이냐고 묻는다. 이장 어르신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포졸들이 찾던 도둑을 내가 숨겨줬다는 게 사실이냐? 복동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예, 맞습니다. 이 어린 것이. 이장 어르신이 화를 냈습니다. 도둑을 숨겨주다니.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아느냐? 하지만 어르신, 그분은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그분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신 분입니다. 악한 관리들이 쌀을 빼앗으려다가 됐다. 더 이상 변명하지 마라. 이장 어르신은 복동이의 말을 끊었어요. 내가 한 짓은 마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 거다. 당장 집으로 돌아가거라. 오늘부터 너한테 일을 줄 수 없다. 복동이는 고개를 떨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복동이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사람을 살린 게 어떻게 잘못일 수 있나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복동이네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렸어요. 저 집 아이가 도둑을 숨겨줬대. 아이고, 무서워라. 저런 집이 우리 마을에 있다니. 앞으로 저 집하고는 상종하지 말아야겠어. 복동이의 어머니도 소문을 들으셨어요. 어머니는 복동이를 불러 앉혔습니다. 복동아, 사실이냐?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예, 어머니. 복동이는 고개를 숙이고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사내를 발견한 일, 숨겨준 일, 사내의 사연까지 빠짐없이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복동이는 어머니가 화를 내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복동아. 어머니가 복동이의 손을 잡으셨어요. 어머니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어머니. 내가 한 일은 옳은 일이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 건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이지.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걱정이구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머니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복동이에게 품팔이를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김진사 댁도 이장 어르신 댁도 모두 복동이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느질감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끊겼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보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마을 부녀자들이 복동이 어머니를 외면한 거예요. 도둑을 숨겨준 집안 사람하고는 일을 맡길 수 없어.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복동이의 귀에 들렸습니다. 집안 형편은 하루가 다르게 나빠졌어요. 끼니를 잇기도 힘들어졌습니다. 복동이는 산에 가서 나무를 캐오고 도토리를 주워왔어요.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어머니. 복동이는 깜짝 놀라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괜찮다, 복동아. 그냥 좀 어지러울 뿐이야. 아닙니다, 어머니. 의원을 불러야겠어요. 안 된다. 우리한테 의원을 부를 돈이 어디 있니? 어머니는 복동이를 말렸지만 복동이는 마을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의원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미안하지만 진찰비를 먼저 내야 한다. 제가 나중에 갚겠습니다. 제발 어머니 좀 봐주세요. 복동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의원은 냉정했어요. 안 된다. 내가 도둑을 숨겨준 아이라며 나도 장사를 해야 하는데 돈을 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을 어떻게 진찰하겠니? 복동이는 허탈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방에 누워 기침을 하고 계셨어요. 복동아, 의원은? 어머니, 제가 약초를 구해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복동이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를 어떻게 살려야 할까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병은 점점 깊어져 갔어요. 기침은 멈추지 않았고 밥도 제대로 드시지 못했습니다. 복동이는 산에 가서 약초를 캐왔지만 별 소용이 없었어요. 어머니, 이거라도 드세요. 복동이는 죽을 끓여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몇 숟가락 드시고는 고개를 돌리셨어요. 복동아, 미안하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내가 옳은 일을 했는데 어머니 때문에 고생만 시키는구나.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꼭 낫게 해드릴게요. 복동이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하지만 막막했습니다. 약값을 마련할 길이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복동이는 다시 마을로 나갔습니다. 이장 어르신 댁, 김진사 댁, 부자 댁을 돌아다니며 일거리를 구했어요. 제발 일을 주십시오. 어머니가 병드셨습니다. 복동이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외면했어요. 저리 가거라. 도둑의 공범을 누가 쓰겠느냐. 내가 저지른 일을 생각해봐라. 우리 마을에 먹칠을 했잖니. 사람들의 차가운 말들이 복동이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복동이는 마을 어귀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어머니를 이대로 보낼 수는 없는데요. 너 복동이지? 누군가 복동이를 불렀습니다. 복동이가 고개를 들자 김진사가 서 있었어요. 예, 김진사 나리. 내 놈이 도둑을 숨겨준 거 맞지? 예,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이냐? 김진사가 복동이의 뺨을 때렸습니다. 복동이는 땅바닥에 고꾸라졌어요. 내 놈 때문에 우리 마을이 온 고을에서 손가락질을 받는다. 도둑을 숨겨준 마을이라고 말이다. 김진사는 복동이를 발로 찼습니다. 복동이는 아픔을 참으며 일어나려 했지만 김진사는 계속 때렸어요. 그분은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복동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분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신 분입니다. 악한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줄 쌀을 빼앗으려고 그분을 도둑으로 몰았어요. 닥쳐라. 내가 뭘 안다고 짓거리느냐. 김진사는 복동이의 머리채를 잡아 끌었습니다. 다시는 이 마을에서 얼씬거리지 마라. 알겠느냐? 김진사는 복동이를 내동댕이 쳤어요. 복동이는 흙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복동이는 온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더 아팠어요. 사람을 살린 게 잘못이란 말인가요? 옳은 일을 한 게 죄란 말인가요? 복동이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복동이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복동아, 내 얼굴이 왜 이렇게 됐니? 괜찮습니다, 어머니. 그냥 넘어졌을 뿐입니다. 복동이는 거짓말을 했어요. 어머니가 걱정하실까 봐요. 그날 밤 복동이는 산으로 갔습니다. 산신령께 빌기 위해서였어요. 산신령님, 제가 잘못했습니까? 복동이는 하늘을 보며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살렸을 뿐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잘못입니까? 밤하늘에는 별만 반짝이고 있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제발 어머니만은 살려주세요. 제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어머니만 살려주세요. 복동이는 땅바닥에 엎드려 빌고 또 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동이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방법이 없다면 복동이 자신을 팔아서라도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고요. 복동이는 김진사 댁으로 향했습니다. 김진사는 늘 머슴이 필요하다고 말했거든요. 복동이가 몸을 팔면 얼마간의 돈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돈으로 어머니의 약값을 댈 수 있을 겁니다. 김진사 나리 소인을 머슴으로 부려주십시오. 복동이는 김진사 댁 대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신 어머니 약값만 주십시오. 소인은 평생 나리를 섬기겠습니다. 복동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였습니다. 김진사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동이를 내려다보며 비웃었어요. 내 놈을 누가 쓰겠느냐. 썩 꺼져라. 제발 부탁드립니다. 어머니가 죽어갑니다. 복동이는 땅에 이마를 박으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복동이를 발로 차버렸어요. 귀찮게 하지 마라. 다시 오면 관아에 넘기겠다. 대문이 쾅 닫혔습니다. 복동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복동이는 힘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이제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기 봐라. 저게 뭐냐? 마을 사람 하나가 손가락으로 마을 입구를 가리켰어요. 복동이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말을 탄 장정들과 화려한 가마 행렬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가마를 맨 사람만 8명이었습니다. 비단으로 꾸민 가마가 햇빛에 반짝이며 천천히 다가왔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구경했습니다. 저게 누구 행차냐? 사람이 탄 건 아닌 것 같은데? 관청에서 온 건가?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가마가 마을 어귀에 서고 말에서 한 양반이 내렸어요. 복동이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복동이가 숨겨줬던 바로 그 사내였어요. 하지만 지난번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깨끗한 옷에 당당한 자세, 주변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니 분명 높은 신분인 것 같았어요. 소인은 충청도 감사의 아들 정한성이라고 하오. 사내가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라 허리를 굽혔어요. 감사나리의 아드님이시라니. 어인일로 이런 곳까지 오셨습니까? 이장 어르신이 황급히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 마을에 제 은인이 계시오. 그분을 찾아왔소. 정한성은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복동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기 계시는구나. 정한성은 복동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복동이는 어찌할 바를 몰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정한성은 복동이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은인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은인이라고? 도대체 무슨 일이지? 정한성은 고개를 들고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한 달 전 억울하게 도둑으로 몰려 목숨이 경각에 달렸었소. 탐욕스러운 관리들이 감사 대감께서 백성들에게 나눠주려던 구율미를 빼앗으려 했고 나를 도둑으로 몰아주기려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나는 간신히 도망쳤지만 칼에 맞아 피를 흘리며 쓰러졌소. 바로 이 마을 근처에서 말이오. 그때 이 아이가 나를 발견했소. 정한성은 복동이를 바라보았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아이는 포졸들이 나를 찾아다니는 와중에도 자기 집에 나를 숨겨주었소. 밤낮으로 상처를 돌봐주고 밥을 먹여주었지요. 이 아이가 아니었다면 나는 진작에 죽었을 것이오.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특히 김진사는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나는 아버지께 사실을 알렸고 아버지께서는 즉시 그 악덕 관리들을 잡아들이셨소. 만일 이 아이가 나를 감춰주고 살려주지 않았다면 난 이 자리에 없었을 거고 억울한 도둑 누명을 쓰고 저재상으로 갔을 겁니다. 지금 그놈들은 모두 관직을 빼앗기고 유배를 갔지요. 정한성은 복동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아이는 목숨의 은인일 뿐만 아니라 의로운 마음을 가진 참된 사람이요. 12살 어린 나이에 이런 용기를 낸 아이가 또 어디 있겠소?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모두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혔습니다. 정한성은 시종에게 손짓했습니다. 시종이 커다란 보따리를 가져왔어요. 이것은 작은 보답이요. 1000냥이 들어있소. 천냥이요? 마을 사람들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1000냥이면 큰 기와집을 짓고도 남을 거금이었어요. 받을 수 없습니다. 복동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 건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정한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귀한 아이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한 일을 한 거지요. 정한성은 복동이의 손에 보따리를 쥐어주었어요. 부디 받으시오. 어머니 병환을 고치고 편히 사시오. 그리고 정한성은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아이를 함부로 대한 자가 있다면 내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오. 정한성의 목소리에는 위엄이 서려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특히 김진사는 바닥에 엎드렸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김진사는 복동이에게 기어왔습니다. 복동아, 아니 은인, 제발 용서해다오. 내가 눈이 어두워 그랬다. 용서해다오. 복동이는 김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복동이를 때리고 모욕 주고 문전박대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일어나십시오. 복동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나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리도 마을을 걱정하셨을 뿐이니까요. 복동이의 말에 김진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동이는 1000냥 중에서 일부를 마을에 기부했어요. 이 쌀을 마을 사람들과 나눠 가지십시오. 복동이는 쌀 20가마를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복동아, 이런 귀한 걸. 저도 배고픈 적이 많았습니다.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복동이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또다시 눈시울을 붉혔어요. 복동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정한성을 바라보았어요. 나리, 제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해보게. 새로 지은 집의 사랑채를 마을 아이들이 글을 배울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정한성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글을 배울 수 있는 곳이라니? 예. 이 마을에는 가난해서 글을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복동이는 진지한 얼굴로 말을 이었어요. 나리께서 주신 이 은혜를 저 혼자만 누릴 수는 없습니다. 목숨값으로 받은 이 재산을 마을 아이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정한성은 복동이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12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어요. 참으로 대단한 아이로구먼. 정한성은 복동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좋다. 아주 훌륭한 생각이야. 내가 책과 붓, 먹과 종이를 모두 대주지. 정말입니까, 나리? 물론이지. 아니,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구먼. 정한성은 무릎을 탁 쳤어요. 내가 직접 자네를 가르치겠네. 그리고 자네가 배운 것을 마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게. 나리께서 저를 직접 가르쳐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복동이는 깊이 절을 했습니다. 정한성은 복동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자네 같은 인재를 그냥 둘 수는 없지 않은가. 나는 자네를 크게 키우고 싶소. 크게 키우신다니요? 그렇다네. 자네는 12살 나이에 목숨을 걸고 사람을 살렸고 은혜를 받자마자 그것을 나누려 하지 않았나.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백성을 다스릴 자격이 있다는 거야. 정한성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나는 자네가 훗날 큰 인물이 될 거라고 믿고 있소.
과거의 급제에서 훌륭한 관리가 되는 모습을 보고 싶구먼. 복동이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자신 같은 천한 아이가 과거에 급제한다니요. 노력하겠습니다, 나리. 노력만으로는 부족하지. 나를 믿고 따라오게나. 내가 자네의 뒷바라지를 할 테니. 정한성은 환하게 웃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복동이의 뜻을 듣고 감탄했습니다. 저 어린 나이에 저런 생각을 하다니. 역시 남다른 아이야. 이장 어르신이 복동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참으로 훌륭한 아이구나. 우리 마을에 배움터가 생기다니 정말 기쁘구나. 사랑채는 곧 배움터로 꾸며졌습니다. 정한성이 보낸 책들이 가득 쌓였고 깨끗한 책상과 붓, 먹이 준비되었어요. 자, 이제부터 이곳은 마을 아이들의 배움터일세. 복동이는 마을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기서 함께 공부해요. 저도 배우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게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가난해서 글을 배울 엄두도 내지 못했던 아이들이었거든요. 정한성은 그날부터 복동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마을을 찾아와 며칠씩 머물며 복동이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어요. 반년이 흘렀습니다. 복동이는 놀라운 속도로 학문을 익혔어요. 정한성이 가르쳐 준 것을 단번에 이해했고 책을 읽으면 척척 외웠습니다. 자네는 정말 총명하구먼. 정한성은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나리께서 잘 가르쳐 주셔서 그렇습니다. 아니야, 이건 타고난 재주라네. 정한성은 복동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자네를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 자네는 큰 그릇이라는 걸 말이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정한성과 복동이는 한결 가까워졌어요. 정한성은 이제 복동이에게 말을 편하게 했습니다. 복동아, 오늘은 이 부분을 공부해보자. 예, 나리. 나리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편하게 불러도 되지 않겠나? 정한성은 웃으며 말했어요. 아닙니다. 나리는 저의 은인이십니다. 은인이 아니라 스승이지. 스승과 제자는 끈끈한 사이가 되어야 하는 법이야. 정한성은 복동이를 마치 동생처럼 아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아들처럼 여기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복동이도 배운 것을 마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채는 늘 아이들의 낭낭한 글 읽는 소리로 가득했어요. 천자문을 다 외웠어요. 복동이 형, 이 글자가 뭐예요? 아이들은 복동이를 따랐습니다. 복동이는 참을성 있게 아이들을 가르쳐 주었어요. 어느 날 정한성이 마을을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정한성은 배움터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을 보고 흐뭇하게 웃었어요. 자네 덕분에 이 마을이 달라졌구나. 나리 덕분입니다. 아니다. 이건 자네의 마음이 만든 변화야. 정한성은 복동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큰 인물이 큰 인물을 알아보는 법이거든. 나는 처음 자네를 봤을 때부터 알았지. 자네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걸 말이야. 과찬이십니다. 과찬이 아니라네. 자네는 언젠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가 될 거야. 정한성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복동이는 이제 14살이 되었어요. 키도 훌쩍 자랐고 학문도 깊어졌습니다. 정한성이 찾아온 날 복동이에게 말했어요. 복동아, 이제 과거를 준비할 때가 되었구먼. 과거를요? 그렇지. 자네 실력이면 충분히 급제할 수 있을 거야. 정한성은 복동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끝까지 자네를 돕겠다. 한양에 올라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해 줄 테니. 복동이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나리, 어떻게 이런 은혜를. 은혜가 아니야. 나는 자네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걸 보고 싶을 뿐이지. 정한성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자네는 나의 자랑이라네.
내가 목숨을 구한 사람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주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나. 복동이는 깊이 절을 했어요.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절은 그만하고 일어나거라. 이제 우리는 스승과 제자가 아닌가. 정한성은 복동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정한성이 떠나는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배웅했어요. 나리, 조심히 가십시오. 다음 달에 다시 오지. 그때까지 열심히 공부하게나. 예, 나리. 가마가 떠나간 뒤에도 복동이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복동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복동아, 정한성 나리는 참으로 훌륭한 분이시구나. 예, 어머니. 저는 나리께 큰 빚을 졌습니다. 그분도 내 덕분에 목숨을 구했잖니. 서로가 서로에게 은인인 거란다.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내 마음을 잃지 말거라. 그게 가장 큰 재산이란다. 복동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정한성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말이에요. 복동이는 16살이 되던 해봄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정한성이 마련해준 한양의 서당에서 본격적으로 과거 공부를 시작했어요. 복동아, 여기서 마음껏 공부하거라. 책은 얼마든지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정한성은 복동이가 묵을 방까지 직접 챙겨주었어요. 나리,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제가 정말. 됐다. 자네는 공부에만 집중하면 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한양 생활은 복동이에게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온 나라의 수재들이 모여 공부하는 곳이었거든요. 복동이는 밤낮으로 책을 읽었어요. 사서삼경을 달달 외우고 시문을 지으며 실력을 쌓아갔습니다. 정한성은 한 달에 한 번씩 복동이를 찾아왔어요. 요즘 공부는 어떤가? 힘들지만 재미있습니다. 배울수록 모르는 게 많다는 걸 알게 되더군요. 그게 바로 배움의 시작이지. 자네는 정말 달라. 정한성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다른 선비들은 벼슬을 얻으려고 공부하는데 자네는 백성을 위해 공부하지 않나? 그 마음을 잃지 말거라. 예, 나리. 잊지 않겠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복동이는 18이 되었어요. 이제 과거를 볼 때가 되었습니다. 복동아, 준비는 됐겠지? 예, 나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거 시험 날이 밝았습니다. 복동이는 시험장에 들어섰어요. 온 나라의 선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긴장한 얼굴이었죠.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참된 인이란 무엇인가? 복동이는 붓을 들었어요. 그리고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피 흘리던 정한성을 처음 발견했던 그날, 포졸들의 눈을 피해 숨겨주던 밤, 마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견뎌야 했던 날들을요. 복동이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참된 인이란 어려움 속에서도 옳은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지요. 복동이의 붓은 멈추지 않았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말들이 종이 위에 펼쳐졌습니다. 며칠 뒤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복동, 장원급제다. 정한성이 달려와 소리쳤어요. 복동이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나리? 그럼 자네가 장원급제를 했어. 정한성은 복동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나? 자네는 큰 인물이 될 거라고 했지. 복동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복동이는 급히 고향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께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어머니, 제가 급제했습니다. 정말이냐, 복동아?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복동이를 안았어요.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마을 사람들도 모두 모여 복동이를 축하했습니다. 복동이가 장원급제를 했다니 우리 마을의 영광이야. 그러게 말이야. 어릴 적부터 남달랐지. 잔치가 벌어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밤새 노래하고 춤췄습니다. 복동이는 배움터로 갔습니다. 복동이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복동이 형님 덕분에 저희도 글을 배울 수 있었어요. 아이들은 복동이를 둘러싸고 기뻐했습니다. 복동이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복동이는 관리가 되어 백성들을 위해 일했습니다. 처음 부임한 곳은 전라도의 작은 고을이었어요. 복동이는 부임하자마자 백성들의 어려움을 살폈습니다. 이 고을에 굶주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나리. 흉년이 들어 끼니를 잊지 못하는 백성들이 많습니다. 복동이는 즉시 관청 창고를 열어 쌀을 나눠주었어요. 백성이 굶주리는데 창고에 쌀을 쌓아둘 수는 없소. 복동이의 소문은 금방 퍼져나갔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어진 관리라고요. 어느 날 도둑이 잡혀왔습니다. 배가 고파 밥을 훔친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죄를 묻기 전에 먼저 밥을 주시오. 복동이는 도둑에게 밥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왜 훔쳤소? 날이 소인은 굶어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자식들이 굶주려 우는 소리를 차마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둑은 눈물을 흘렸어요. 알겠소. 죄는 죄지만 먼저 배를 채우시오. 그리고 일자리를 주겠소. 복동이는 도둑을 벌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자리를 주고 자식들에게도 쌀을 나눠주었어요. 날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오. 배고프면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소. 복동이의 말에 도둑은 땅에 이마를 찌으며 절했습니다. 복동이는 몇 년 뒤 다른 고을로 옮겨갔고 그곳에서도 훌륭한 정치를 펼쳤어요. 정한성은 여전히 복동이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둘은 스승과 제자를 넘어 진정한 벗이 되었어요. 자네를 보면 뿌듯하네. 내가 살린 목숨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있으니 말이야. 나리 덕분입니다. 나리께서 저를 키워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겁니다. 아니야. 자네 안에 이미 그 씨앗이 있었어. 나는 그저 물을 준 것뿐이지. 지금도 그 마을 배움터에서는 아이들이 공부합니다. 복동이가 만든 배움터는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스승이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복동이 어른은 훗날 훌륭한 관리가 되셨어. 평생 백성들을 사랑하셨단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듣습니다. 복동이의 이야기는 이렇게 대대손손 전해집니다. 참된 선행은 반드시 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어려운 순간에도 옳은 일을 하는 용기가 얼마나 귀한지를요.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재산입니다. 복동이는 12살 어린 나이에 그 마음을 보여주었고, 그 마음은 평생 변하지 않았습니다. 선한 일은 언젠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때로는 당장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늘은 반드시 보고 계십니다. 복동이의 이야기가 그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야기는 잘난 시댁을 떠안아버린 막내 며느리네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 근교의 어느 마을에 대대로 내려오는 김씨 가문이 있었습니다. 삼형제가 모두 장가를 들여 북적이던 그 집안에 막내 아들 김정수의 신부가 들어온 것은 늦가을 단풍이 한창일 때였죠. 신부의 이름은 박순이었습니다. 한때 번성했던 상인 집안의 딸이었지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집안이 기울어진 터라 빈손으로 시집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댁에서는 그래도 얼굴이 곱고 성품이 어질다며 받아들였지만 속으로는 아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혼례를 치른 지 사흘째 되던 날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건강하시던 시아버지께서 아침 일찍 마당을 쓸다가 갑자기 쓰러지신 겁니다.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죠. 의원을 불러봐도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큰아들 김정국이 울부짖으며 가슴을 쳤습니다. 아버님께서 그저께까지만 해도 괜찮으셨는데, 둘째 김정민도 어찌할 바를 모르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때 집안의 어른들과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초상을 치르려니 온 집안이 바쁘게 돌아갔는데 그 와중에 사람들의 입에서 안 좋은 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참 이상하네요. 며느리 하나 새로 들인 지 사흘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글쎄 말입니다. 아무래도 팔자가 사나운 게 아닐까요? 빈손으로 시집 온 것도 그렇고 뭔가 불길한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순이는 이런 소리들을 들으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집 온 지 사흘 만에 시아버지를 잃다니 이보다 더 불운할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상을 치러야 했으니까요. 초상이 끝나고 난 뒤 집안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특히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의 시선이 날카로웠죠. 여자 하나 잘못 들여서 집안에 화가 났다. 큰 며느리가 시어머니 앞에서 대놓고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어머님. 빈손으로 온 것도 모자라 이런 일까지 생기다니요. 둘째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만 내쉬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남편을 잃은 슬픔에 다른 생각할 여유가 없으셨던 거죠. 그날 밤 순이는 남편 정수와 함께 작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죠. 무엇을 말해도 위로가 될 것 같지 않았으니까요. 서방님. 순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정말 불길한 여자인 걸까요? 시집 온 지 사흘 만에 이런 일이. 정수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요?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마시오. 사람의 생사는 하늘이 정하는 것이지 당신 탓이 아니오. 하지만 사람들이 모두 신경 쓰지 마시오.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는 우리도 빛을 보게 될 날이 올 거요. 정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비록 집안에서 막내 취급을 받고 있었지만 아내만큼은 지켜내고 싶었으니까요. 그 후로 순이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밥 짓는 일부터 빨래, 청소까지 굳은 일은 모두 도맡아 했습니다. 제가 이거라도 해야 밥값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서방님. 순이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조금이라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빈손으로 시집 왔다는 것, 그리고 시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자신 때문이라는 소문까지. 모든 게 가슴을 짓눌렀지만 그래도 남편 곁에서 버텨내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집안 분위기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순이를 보는 시선이 더 차가워졌죠. 시어머니마저도 며느리를 대할 때면 어딘가 어색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괜찮소, 순이. 지금은 아니어도 언젠가 우리도 당당해질 날이 올 테니까요. 정수는 아내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어떤 시련이 와도 함께 견뎌내겠다는 마음만은 확고했습니다. 그렇게 순이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갔습니다. 비록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외면하고 있었지만 언젠가는 진정한 며느리로 인정받을 날이 올 거라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1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시댁 생활은 여전히 녹록지 않았습니다. 처음 시집 왔을 때의 그 차가운 시선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동서, 빨래 다 했어?
큰 며느리가 높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순이보다 2살 많은 형님이었지만 늘 하인 부리듯 말했죠. 네, 형님. 다 말렸습니다. 순이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장 담글 콩 다시고 마루도 닦고 손이 왜 이렇게 느린 거야? 그렇게 핀잔을 듣고 있으면 둘째 며느리도 끼어들었습니다. 맞아. 그리고 저녁 준비도 서둘러야 할 텐데. 순이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일해도 인정받기는커녕 당연하게 여겨질 뿐이었습니다. 특히 아들 서기를 낳은 후에도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다른 손자들은 가족 모두가 예뻐해 주었지만 서기만큼은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죠. 아이고, 우리 장손 정말 똑똑하구나. 시어머니께서 큰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예뻐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순이의 가슴은 먹먹해졌습니다. 서기야, 할머니한테 인사드려라. 순이가 아들을 데리고 가도 시어머니께서는 대충 쳐다보시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 저리 가서 놀거라. 딱 그 정도였습니다. 다른 손자들에게 보이시던 그 따뜻한 미소는 서기에게만큼은 없었죠. 하지만 변화도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제일 큰 집이 가장 먼저 동네 끝자락에 위치한 집을 마련해서 독립을 한 거였어요. 어머님은 큰아들 내외한테 넉넉한 자금을 보태주었죠. 이를 눈여겨보던 둘째네도 곧이어 손을 벌렸어요. 어머니, 저희도 집을 따로 구해봐야겠습니다.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자금이 조금 모자란데. 둘째 아들의 부탁에 이번에도 어머니는 외면할 수가 없었지요. 그렇게 채 몇 개월 만에 두 집이 분가를 했어요. 그래도 순이는 묵묵히 자신의 몫을 다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온 가족의 끼니를 챙기는 일부터 시작해서 빨래, 청소, 바느질까지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지만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거라도 해야 이 집에 붙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순이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하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그런 순이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정수만큼은 아내를 위로해 주려 애썼습니다. 부인, 우리도 분가를 해볼까요? 마을 어귀에 있는 그 초가집 말이요. 주인이 한양으로 이사를 간다며 집을 내놓았다고 하는군요. 어느 날 정수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순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독립의 기회가 온 것이었죠. 정말이옵니까, 서방님? 그런데 돈은? 걱정 마시오. 우리가 혼인할 때 아버지가 몰래 조금 챙겨주신 것이 있소. 내가 품삯을 모아둔 것과 부인이 그동안 바느질로 번 돈을 합치면 충분할 거요.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을 때 뜻밖의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너희도 이제 장가든 지 몇 년 됐으니 독립할 때도 됐지. 차라리 그게 편하겠구나. 오히려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실 집안 분위기가 여전히 어색했던 터라 시어머니께서도 속으로는 안타까워하고 계셨던 거죠. 그렇게 마지막 막내네까지 이사한 지 한 달 후 더욱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순이가 둘째 아이를 가진 것이었죠. 하지만 이런 평온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댁에서 급한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어머님께서 갑자기 몸져 누우셨답니다. 큰 며느리가 허겁지겁 달려와 말했습니다. 순이와 정수도 급히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침상에 누워 계신 모습을 보니 얼굴이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의원을 불러 진맥을 받아보니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기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나이가 있으시니 회복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정국과 둘째 정민이 본가에 자주 들락날락 거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걱정돼서가 아닌 것 같은 눈치였죠. 와서는 재산 이야기만 했습니다. 병수발은 뒷전이었죠. 어머님, 병수발은 제가 하겠습니다. 큰 며느리가 호기롭게 말했지만 결국 며칠 지나지 않아 핑계를 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둘째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시어머니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시며 말없이 천장만 바라보곤 하셨습니다. 평생을 키우고 돌본 자식들이 이제는 자신을 짐으로 여긴다는 걸 느끼셨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쉬실 뿐이었죠. 그때 순이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제가 빈손으로 시집와서 늘 빚진 마음뿐이지요. 어머님은 제가 모시겠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 뭔가 다른 빛이 스쳤습니다. 그동안 미웠던 막내 며느리가 유일하게 자신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마음이 복잡해지셨던 거죠. 고맙구나, 아가. 시어머니께서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셨습니다. 그 말 속에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이가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나선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간병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죽을 끓이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드리고 약을 다려드리는 일이 하루 일과가 되었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이 죽은 또 뭐냐? 어제 것과 똑같잖냐? 시어머니께서 숟가락을 밀어내며 투덜거리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다시 끓여드릴게요. 순이는 묵묵히 그릇을 들고 나가 새로 죽을 끓였습니다. 닭을 구에다가 우린 국물에 쌀을 넣고 정성스럽게 끓인 죽이었는데도 시어머니께서는 입맛에 맞지 않는다며 몇 숟가락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물도 미지근하고 수건도 거칠어서 살이 따가워 몸을 닦아드릴 때도 온갖 트집을 잡으셨습니다. 순이는 그럴 때마다 네, 어머님. 조심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며 더욱 세심하게 돌봤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다른 가족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심사는 어머니의 병세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몸은 좀 어떠십니까? 큰아들 정국이 형식적으로 안부를 묻더니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남겨두신 장부나 문서들은 어디에 두셨는지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미리 정리해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머님. 유언도 미리 써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 정민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색이나 식사는 관심도 없이 재산 이야기만 늘어놓았죠. 시어머니께서는 이런 아들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만 내쉬셨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할 때냐, 이놈들아. 어머님께서 편찮으시니까 미리 준비해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정국이 억지를 부렸습니다. 며느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번갈아 찾아와서는 같은 이야기만 반복했습니다. 어머님, 논밭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집 문서도 정리해 두셔야 하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이런 말들을 들으실 때마다 얼굴이 어두워지셨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자식들이 자신의 죽음만을 기다리는 것 같아 마음이 쓰라리셨던 거죠. 그런 와중에도 순이만큼은 묵묵히 간병에만 매진했습니다. 밤중에 끙끙거리시면 잠에서 깨어 등을 문질러드리고 입맛이 없다고 하시면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 올렸습니다. 순이야, 너는 왜 유언이나 재산 이야기는 하지 않느냐?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불쑥 물으셨습니다. 그런 건 제가 할 말이 아닙니다, 어머님. 지금은 어머님께서 빨리 나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순이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다른 며느리들은 모두 나 몰라라 하는데 내가 남는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께서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순이가 정성스럽게 끓인 죽을 드시면서 오늘 죽은 괜찮구나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몸을 닦아드릴 때도 고맙다, 아가라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특히 다른 가족들이 와서 재산 이야기를 늘어놓을 때면 시어머니의 표정이 더욱 씁쓸해지셨습니다. 사람이란 참 어리석은 것 같구나. 어느 날 밤 시어머니께서 순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모으고 아끼며 살았는데 막상 이렇게 누워있으니 그 모든 게 무슨 소용인지 모르겠다. 어머님, 소유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늙어서야 알게 되는구나. 젊을 때는 그것만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허무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다워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든다. 그런 어머니의 손을 잡고 순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람답게. 제가 옆에서 그렇게 느끼실 수 있도록 더 노력할게요, 어머님. 시어머니께선 말없이 눈엔 눈물이 고인 채로 천장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무렵 큰아들 내외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노골적이었죠. 어머님, 이제 정말 유언장을 써두셔야 합니다. 논밭은 어떻게 나누실 건지, 집은 누가 물려받을 건지, 재산 분배를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큰 며느리도 끼어들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이런 모습을 지켜보시며 마음이 더욱 무거워지셨습니다. 자식들의 관심은 오직 재산뿐이고 정작 자신의 마음은 아무도 헤아리지 못한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끼셨던 거죠. 나가거라, 다들. 머리가 아프다. 시어머니께서 손사래를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들이 나간 후 순이가 따뜻한 차를 끓여 올렸습니다. 어머님, 차 한 잔 드세요. 고맙구나, 아가. 너만이 진짜 내 곁에 있는 것 같다. 그때 시어머니의 눈에서 작은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평생 강하게만 살아오신 분이 처음으로 보이신 약한 모습이었죠. 순이는 조용히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길이 차가운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하루 사실 힘겹지만 어머님과 함께 있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순이의 말에 시어머니께서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순이의 손을 꼭 잡고 계실 뿐이었죠. 그 밤 시어머니께서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드셨습니다. 순이는 곁에서 밤새 지키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잠들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돌본 지 2달이 지나면서 집안에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쳤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낯선 사람들이 대문 앞에 나타났죠. 김가 어른은 계십니까?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구시길래 이른 아침부터 소란입니까? 큰아들 정국이 마침 집에 와 있던 터라 얼른 나와 물었습니다. 저희는 송판서 댁에서 나왔습니다. 빌려간 돈 300냥을 받으러 왔습니다. 300냥이라니요? 무슨 소리입니까? 정국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예전에 김 영감께서 친히 오셔서 빌려가셨습니다. 증서도 있고요. 사내가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분명히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도장이 찍혀 있었죠. 이건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정민도 달려와 소리쳤습니다. 모르시는 게 당연하죠. 돌아가신 분께서 혼자 처리하신 일이니까요. 어쨌든 날짜는 이미 지났으니 당장 갚으셔야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께서 침상에서 일어나려 하셨습니다. 어머님, 누워 계십시오. 순이가 부축하며 말렸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나가봐야겠다. 시어머니께서 떨리는 다리로 마루로 나오셨습니다. 영감이 그런 빚을 졌다고 하는가? 그렇습니다, 마님. 이 증서를 보십시오. 시어머니께서 증서를 받아보시더니 한숨을 크게 내쉬셨습니다. 맞구나.
이 도장이 영감 것이 틀림없다. 온 가족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300냥이면 논 두어 맞이기는 좋게 살 수 있는 큰 돈이었죠. 일주일 안에 갚지 못하면 집과 논밭을 압류하겠습니다. 채권자들이 엄포를 놓고 돌아간 후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런 망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정국이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왜 우리한테는 말도 안 하시고 정민도 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채권자들이 나타났죠. 이 집이 박서방한테 빚진 집 맞습니까? 쌀 장사하는 최 영감한테도 받을 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연달아 찾아오는 채권자들로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돌아가신 시아버지께서 사업 확장을 위해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셨던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빚을 진 거냐? 정국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정작 장부나 문서는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혼자 처리하셨던 일들이라 가족들은 아무것도 몰랐죠. 이제 어쩌면 좋습니까, 어머님? 며느리들도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이런 상황에 깊은 절망감을 느끼셨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갈 위기에 처했으니까요. 며칠 후 형제들이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순이도 정수와 함께 자리에 앉았죠. 이 빚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정국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따로 살림을 차린 지 오래라 관계없습니다. 큰 며느리가 먼저 선을 그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나간 지 몇 년 됐는데요. 둘째 며느리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럼 이 빚은 누가 갚는단 말입니까? 정수가 답답해하며 물었습니다. 막내가 책임져야죠. 아직 집에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 이 집에서 제일 오래 빌붙은 것도 맞잖아. 정국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집안의 빚은 내 몫이 제일 크다. 정민도 거들었습니다. 형님들, 그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정수가 억울해하며 항변했습니다. 능력도 없으면서 큰 소리는. 정민도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습니다. 정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형들 앞에서 늘 주눅 들어있던 막내였으니까요. 그때 순이가 조용히 일어나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부디 장부를 제게 맡겨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장부를 내가 본다고? 시어머니께서 놀란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네, 어머님. 제가 살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순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여자가 무슨 장부를 보겠다고 하는 거야? 정국이 비웃었습니다. 글자나 제대로 아는지 모르겠네. 큰 며느리도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오래전 일이기는 하나 저는 상인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도와 장부를 정리한 적이 많습니다. 이 말에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상인의 딸이라고? 시어머니께서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네, 어머님. 아버지가 포목 장사를 하셨는데 제가 어려서부터 도왔습니다. 장부 보는 법도 알고 돈 계산하는 것도 할 줄 압니다. 그런 걸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느냐? 여자가 그런 일에 관여한다고 하면 좋게 보지 않을까 봐서요. 순이의 고백에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한참 생각하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해보거라. 어차피 우리로서는 방법이 없지 않으냐. 어머님, 형들이 반대했지만 시어머니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께서 숨겨두셨던 장부들을 순이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이게 영감이 쓰던 장부들이다. 혹시 내가 뭔가 찾아낼 수 있을지. 순이는 등불을 밝히고 밤새 장부를 들여다봤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거래 내역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죠. 며칠 후 순이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님, 이것 좀 보십시오. 순이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엇이냐? 저희가 오히려 받아야 할 돈이 갚아야 할 돈보다 더 많습니다. 장부를 자세히 살펴보니 시아버지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준 돈이 상당했던 겁니다. 하지만 돌아가시면서 그 사실을 아무도 몰랐던 거죠. 정말이냐? 시어머니께서 반신반의하며 물으셨습니다. 네, 이 사람들한테서 돈을 받아오면 빚을 다 갚고도 남습니다. 순이의 말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순이의 손을 꼭 잡았지요. 그날 밤 순이는 처음으로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빈손으로 시집온 며느리가 아니라 이 집안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순이가 장부에서 찾아낸 채무자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한 것은 다음 날 새벽부터였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마을 입구에서 곡물 장사를 하는 이서방네였죠. 이서방님, 안녕하십니까? 순이가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 김가 막내 며느리가 아닌가? 무슨 일로 이른 아침부터? 이서방이 의아해했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님께서 서방님께 빌려드린 돈이 있다고 장부에 적혀 있습니다. 순이가 장부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아, 그게 말이지. 김영감님이 돌아가셔서 그냥 넘어간 줄 알았는데. 이서방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장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50냥을 빌려가셨다고 되어 있네요. 순이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러게. 맞긴 하지만 갑자기 찾아와서 여자가 이런 일을 하는 게 맞나? 집안의 어른들이 모두 편찮으셔서 제가 나섰습니다. 순이의 당당한 모습에 이서방도 더 이상 핑계를 댈 수 없었습니다. 알겠네. 며칠만 기다려주게. 돈을 마련해서 갚겠네 대신 나눠서 갚아야 할 것 같네. 이렇게 첫 번째 성과를 거둔 순이는 용기를 얻어 다른 채무자들도 차례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순순히 응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한양에서 비단 장사를 하는 박상희는 아예 모른다고 잡아댔죠. 무슨 소리야? 나는 김영감한테 돈을 빌린 적이 없어. 여기 장부에 분명히. 장부가 뭐가 중요해? 증서가 있어야 말이지. 박상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순이는 그날 밤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장부 말고 증서들은 어디에 보관해 두셨을까요? 영감이 따로 보관하던 곳이 있을 텐데. 잠깐만 있거라. 시어머니께서 기억을 되짚어 보시더니 사랑방 마루 밑에 숨겨둔 상자가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상자에서 순이는 여러 증서들을 발견했습니다. 박상인에게 빌려준 돈의 증서도 있었죠. 다음 날 순이는 증서를 들고 다시 박상인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이가 증서를 내밀자 박상인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아, 이런. 정말 빌린 게 맞네. 100냥입니다. 언제까지 갚아주시겠습니까? 순이의 당당한 모습에 박상인도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둘 돈을 받아오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가 막내 며느리가 직접 장사치들을 찾아다닌다네. 여자가 그런 일을 한다고? 그런데 말이야, 제법 똑똑하게 처리한다더라. 말을 얼마나 야무지게 한다던지. 고개만 숙이고 다녔던 여자가 완전 딴판이라던데.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사람들도 점차 순이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계산에 정직한 거래를 하니 신뢰가 쌓여갔죠. 특히 장터에서 물건을 팔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안의 빚을 갚기 위해 불필요한 물건들을 내다 팔기 시작했는데 순이의 장사 솜씨가 뛰어났습니다. 이 비단은 한양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품질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순이가 정성스럽게 설명하면서 비단을 펼쳐 보였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되나?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곳보다 조금 비쌀 수 있지만 품질만큼은 보장해 드립니다. 순이의 솔직한 말에 사람들이 오히려 신뢰를 보냈습니다. 김가 며느리가 파는 거라면 믿을 만하지. 그래, 저 여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더라. 점차 순이의 장사에 대한 평판이 좋아졌습니다. 셋째 며느리가 판다 하면 우리는 뒤도 안 돌아보고 사겠네. 상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죠. 시어머니께서도 이런 순이의 모습을 보시며 마음이 변화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가야, 여기 좀 보거라.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도 필요하면 팔아라. 내겐 더 이상 아무 소용이 없구나. 다 내다 팔아서 집안을 살려라. 시어머니의 이런 말씀에 순이는 감격했습니다. 순이는 시어머니의 폐물들과 옷가지들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팔았습니다. 하지만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적당한 가격에 팔면서도 품질은 보장했죠. 욕심은 버리되 믿음은 지켜야 장사가 오래간다. 이것이 순이의 장사 원칙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과부가 된 옆집 아주머니에게는 쌀을 나눠주고 병든 할아버지에게는 약값을 대신 내주기도 했죠. 김가 며느리 덕분에 우리 집이 살았네. 저렇게 어진 사람이 어디 있나?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순이에 대한 사람들의 존경심이 깊어졌습니다. 몇 달 후 순이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습니다. 받아야 할 돈을 모두 받아오고 불필요한 물건들을 팔아서 집안의 모든 빚을 갚고도 여유가 생긴 것이었죠. 정말 대단하구나, 아가야. 시어머니께서 감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덕분입니다. 믿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순이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정수가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인, 당신이 이렇게 담대하고 훌륭한 여인인 줄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서방님이 믿어주셔서 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면서 더욱 깊어진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순이의 활약으로 집안이 안정을 되찾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빚을 모두 갚고 나니 시어머니의 마음도 한결 편해지셨죠. 다들 도망가듯 책임을 전가하려 했던 다른 가족들은 본가로 오는 걸 더욱 꺼려했어요. 뻘쭘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몸은 날이 갈수록 더욱 약해져 가셨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죽 대신 미음을 끓여드릴까요? 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아가야. 내가 하는 대로 해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시어머니께서는 순이를 보시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차갑거나 무관심하지 않고 오히려 따뜻한 애정이 느껴졌죠. 아가야, 이리 와서 앉아라.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께서 순이를 부르셨습니다. 네, 어머님. 순이가 시어머니 곁에 앉자 시어머니께서 순이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참 못할 짓을 많이 했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아니다, 아가야. 나는 그동안 눈이 멀어 있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깊은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너를 처음 봤을 때 빈손으로 온다고 해서 마음에 들지 않았다. 다른 며느리들이랑 처음부터 비교를 해버린 거지. 그리고 영감이 돌아가시자 내 탓으로 돌렸다. 어머님.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중요한 건 돈이나 물건이 아니었구나. 마음이었어. 시어머니께서 순이의 손을 더욱 꼭 잡으셨습니다. 다른 며느리들은 모두 나를 짐으로 여겼는데 심지어 내 자식까지 날 짐덩이 취급했는데 나와 피도 섞이지 않은 내가 나를 끝까지 돌봐줬다. 그리고 집안이 망할 뻔했을 때도 너 혼자 나서서 모든 걸 해결했지.
어머님, 전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야, 아가. 내가 아니었다면 이 집안은 진작 망했을 거야.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껍데기만 보고 살았구나. 순이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야 알맹이를 보게 되었구나. 너야말로 이 집안의 진짜 기둥이었어. 시어머니께서 순이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순이야, 순이야. 나를 용서해다오. 시어머니께서 순이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셨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께서는 순이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랑방 뒤편 벽장 안에 작은 처람이 하나 있다. 그 안에 집 문서와 논밭 문서, 그리고 금덩어리 몇 개가 들어있어. 순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영감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숨겨둔 거야. 다른 아들들은 모르는 일이다. 어머님, 그런 중요한 것을. 내가 죽으면 그것들을 내가 관리해라. 너라면 잘할 수 있을 거야.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이는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님께서 오래오래 사셔야죠. 아니다, 순이야.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나도 안다. 시어머니께서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편하다. 너 같은 며느리가 있으니까. 며칠 후 시어머니의 병세가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이제는 일어나시는 것도 힘겨워하셨죠. 다른 아들들과 며느리들도 소식을 듣고 찾아왔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그들에게 차가운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어머님, 몸은 좀 어떠십니까? 정국이 형식적으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별거 없다. 시어머니께서 간단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유언 같은 건? 정민이 슬쩍 꺼내자 시어머니께서 노려보셨습니다. 나가라, 다들. 보기 싫다. 결국 다른 가족들은 쫓겨나듯 나갔습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께서는 순이하고만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순이야, 내가 죽으면 장례는 간소하게 치러라.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그렇게 그들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 시어머니께서 순이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이야, 고맙다. 너 덕분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되었어. 어머님, 이 집안을 잘 부탁한다. 내 딸아. 그렇게 시어머니께서는 순이의 이름을 부르며 편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순이는 시어머니의 임종을 지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미워하셨던 분이었지만 마지막에는 진정한 어머니가 되어주셨으니까요. 장례를 치른 후 순이는 시어머니께서 알려주신 처람을 찾았습니다. 정말로 집 문서와 논밭 문서, 그리고 금덩어리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믿어주셨는지 순이는 감격해서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었죠. 시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지 사흘 후 아니나 다를까 다른 가족들은 본가를 기웃거리며 유언장과 각종 서류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온 가족이 모여 이야기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마을의 이장님과 훈장님도 증인으로 참석하셨죠. 어머님께서 남기신 유언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국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어머님께서 친히 쓰신 것이 있다. 순이가 조심스럽게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이장님께서 유언장을 받아서 큰 소리로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집의 모든 재산은 막내 아들 정수와 그 아내 순이에게 물려준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게는 뒷산에 작은 논 한 마지기씩을 준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정국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께서 정신이 온전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정민도 따라서 항의했습니다. 이건 꿈인 것이다. 유언장을 바꾼 게 틀림없다.
재수 씨가 우리 어머니를 홀린 거 아니오. 큰 며느리가 순이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막내가 어머님을 꿰어서 이런 짓을 한 거야. 둘째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장님께서 유언장을 자세히 살펴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글씨도 어머님 친필이 맞고 도장도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보니 몇 달 전에 쓰신 것 같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정국이 억지를 부렸습니다. 훈장님께서도 유언장을 살펴보시더니 같은 의견을 내놓으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어르신께서 직접 쓰신 것입니다. 글씨체가 평소 어머님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정민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왜 막내한테만 모든 걸 주신단 말입니까? 그건 어머님만이 아시는 일이겠지요. 순이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이 꾸민 거야. 큰 며느리가 순이를 향해 손가락을 가리켰습니다. 그때 이장님께서 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유언은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뜻입니다. 이를 함부로 의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장님,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막내 며느리가 어머님을 가장 정성껏 모셨습니다. 다른 자식들은 병수발도 제대로 하지 않았잖습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다 알지요. 이장님의 말에 형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집안이 어려울 때도 막내 며느리 혼자 나서서 모든 걸 해결했지요. 어머님께서 그런 걸 다 보셨을 겁니다. 훈장님도 거들어 주셨습니다. 며칠 후 형들은 관아에 가서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관리도 유언장이 진짜라고 판정했죠. 관아에서도 유언대로 하라고 하였다. 더는 억지 부리지 마라. 현령이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식이 마을에 퍼지자 사람들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못난 아들과 빈손 며느리라고 손가락질하던 부부가 실은 이 집안의 기둥이었구나. 그러게 말이야. 사람은 겉모습만 봐서는 안 되는구나. 큰 소리치던 자식들은 정작 어머님이 편찮으실 때 뭘 했나?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순이와 정수 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형들과 형수들은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집안과 인연을 끊겠습니다. 정국이 화를 내며 선언했습니다. 맞습니다. 다시는 이 집 문턱도 밟지 않겠어요. 정민도 따라서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순이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언제든 마음이 바뀌시면 돌아오세요. 정수도 형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 길로 짐을 꾸려 아예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가버렸죠. 그날 밤 순이와 정수는 시어머니의 유품 앞에 앉아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님, 저희가 잘 지키겠습니다. 순이가 정성스럽게 절을 올렸습니다. 집안도 잘 돌보고 제사도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정수도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등불이 살짝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께서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죠. 어머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네요. 순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머님의 기대에 부응해야겠습니다. 정수도 다짐을 새롭게 했습니다. 이제 순이와 정수는 진짜 이 집안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비록 다른 가족들과는 인연이 끊어졌지만 그들만의 새로운 시작이었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순이와 정수는 묵묵히 자신들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한 번도 제사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원망하지 않고 정성껏 제사를 모셨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차례를 올리겠습니다. 순이가 정성스럽게 상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올해도 집안이 평안했습니다. 모두 두 분 덕분입니다. 정수도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아들들도 부모를 따라 제사를 지내는 법을 배우고 있었죠. 서기야, 할아버지, 할머니께 인사드려라. 네, 아버지. 서기가 깍듯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이제 집안은 완전히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순이의 뛰어난 장사 솜씨 덕분에 살림도 넉넉해졌고 마을에서의 평판도 아주 좋았습니다. 특히 순이는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상단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였지만 정직한 거래와 좋은 품질로 명성이 퍼져나갔죠. 김가 상단에서 가져온 물건이라면 믿을 만하다. 한양의 상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여인네가 상단주라니 참으로 별일이로구나.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사람들도 점차 순이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순이는 이익의 일부를 항상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썼습니다. 과부들에게는 생활비를 대주고 아픈 사람들에게는 약값을 내주었죠. 순이 마님 덕분에 우리 집이 살았습니다. 정말 복받을 뿐이야. 마을 사람들의 존경심이 날로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순이는 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서방님, 마을에 의원을 세우는 것에 우리가 좀 보태면 어떨까요? 의원을 말이요? 네, 아픈 사람들이 멀리 한양까지 가지 않아도 되게요. 순이의 제안에 정수도 좋은 생각이라며 동의했습니다. 몇 달 후 마을에 작은 의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순이가 사비를 들여 세운 것이었죠. 의술이 뛰어난 의원을 모셔와 마을 사람들을 치료하게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받지 마세요. 순이가 의원에게 당부했습니다. 그러면 운영이 어려울 텐데요. 제가 보태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이런 순이의 마음씨에 의원도 감동했습니다. 또한 순이는 한약방도 하나 더 세웠습니다. 좋은 약재를 구해다가 저렴한 가격에 팔았죠. 순이 마님이 세운 약방 덕분에 우리가 사는구나. 정말 하늘이 내린 분이야. 마을 사람들의 감사 인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베푼 만큼 거둔다는 말이 딱 맞았어요. 순이의 상단 사업도 계속 번창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지역까지 거래 범위가 확대되었죠. 김상단주는 여자지만 매우 똑똑하다더라. 정직하기로 소문났으니까. 전국의 상인들 사이에서도 순이의 명성이 알려졌습니다. 순이는 성공해도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남을 원망하지 말고 그저 내 몫을 다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순이의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나그네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둘째 형 정민의 아들이었죠.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조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사업에 실패하셔서 집안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청하러 온 것이냐? 정수가 조카를 불쌍히 여기며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갈 곳이 없어서. 조카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순이와 정수는 조카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결국 돌고 돌아 이곳에 돌아왔구나. 가족인데 당연한 일이지. 먼저 밥부터 먹어라. 순이가 정성껏 음식을 차려주었습니다. 며칠 후 큰형 정국도 초라한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동생아, 형이 잘못했다. 정국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그런 말씀 마시고 들어오세요. 정수가 형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순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님, 오랜만입니다. 많이 고생하셨지요. 순이야, 내가 옳았다. 이렇게 와서 미안하구나. 정국의 아내도 순이에게 사과했습니다. 그 후로 흩어졌던 가족들이 하나둘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그들을 탓하지 않고 따뜻하게 품어주었죠. 가족이니까요. 모든 걸 잃어도 돌아올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서로 도우며 살아야죠. 순이의 너그러운 마음에 모든 가족이 감동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순이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성 상단주로서의 성공은 물론 이웃을 돕는 선행으로도 유명했죠. 큰 소리치던 자식들은 다 흩어졌으나 묵묵히 책임진 며느리만이 남았다네. 고개 숙인 며느리가 결국 집안을 일으켰구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며 순이의 삶을 본받으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이와 정수는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줄 누가 알았겠소. 모든 게 어머님 덕분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내와 헌신 덕분이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집안이 다시 일어난 건 고개 숙인 며느리의 덕분이었지. 마을 사람들의 이런 평가가 순이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삶이라도 끝내 사람을 살리고 집안을 지탱하는 힘은 인내와 책임에서 비롯됩니다. 물이 고요할수록 깊은 것처럼 고개 숙인 며느리 순이의 삶은 가장 깊고 귀한 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빈손으로 시집와서 모든 이의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병수발을 도맡아 하면서도 원망하지 않았고 집안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숨겨진 능력을 발휘해 모든 걸 해결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나 재물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행동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입니다. 끝내 순이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고 흩어졌던 가족들마저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고지덕, 고난을 참고 견딘 덕은 끝내 보상받는다는 뜻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자신의 몫을 다하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진정한 힘을 가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이야기는 여자가 무슨 객주 주인이냐며 무시받던 한 여인이자 아버지를 잃은 딸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당장 객주에서 떠나거라. 여자가 어디 객주를 운영한단 말이냐? 한석범의 고함이 송림 객주 마당을 울렸습니다. 광흥 객주를 운영하는 한석범은 한양에서 손꼽히는 큰 객주 주인이었죠. 그의 뒤로는 빈 문서를 든 사내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송혜원은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위패를 꼭 껴안았습니다. 고작 사흘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아버지와 함께 웃음꽃이 피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쫓겨나야 할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한주인, 제발 사흘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혜원이 간청했지만 한석범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방법. 여자 주제에 무슨 방법을 찾는다는 거냐? 내 아비 송대봉이 빌린 돈이 얼마인 줄 아느냐? 은자 300냥이다 300냥. 너 같은 계집아이가 평생 벌어도 갚기 힘든 돈이지. 한석범의 말이 맞았어요. 아버지 송대봉은 지난해 큰 화재로 객주 건물 일부가 불타자 이를 고치기 위해 여기저기서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기도 전에 갑자기 쓰러져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송 대감께서 살아계셨다면 이 객주로 충분히 빚을 갚으셨을 것이오. 하지만 계집아이 하나 남은 이 객주가 무슨 소용이 있겠소? 당장 건물을 넘기고 떠나시오. 혜원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일궈온 송림객주를 이렇게 쉽게 내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조선 땅에서 여자가 객주를 운영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한주인, 이 객주는 저희 집안이 3대째 이어온 곳입니다. 제발 한 달만, 아니 보름만 시간을 주십시오. 혜원이 다시 한번 간청했지만 한석범은 냉정했습니다. 보름, 한 달. 그 시간이 지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여자는 여자답게 시집이나 가거라. 이 객주는 이제 내 것이다. 그 말을 끝으로 한석범은 부하들을 데리고 객주를 떠났어요. 혜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녁 무렵 객주에 남아있던 늙은 하인 박서방이 혜원을 찾아왔습니다. 아가씨,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대감께서도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을 것이오. 박서방, 제가 남자였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아버지의 객주를 당당히 이어받을 수 있었을 텐데. 혜원의 목소리는 처절했습니다. 박서방은 한숨을 내쉬었죠. 아가씨께서 어려서부터 대감님 옆에서 장부 보는 법도 배우고 물건 보는 안목도 익히셨지요. 남자 못지않은 재주를 가지셨는데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박서방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혜원은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서재로 달려갔습니다. 혜원은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아버지가 평생 써온 장부들을 꺼냈습니다. 빼곡히 적힌 거래 내역들을 보니 아버지의 손길이 느껴졌어요. 모든 물건의 출처와 가격, 거래한 상인의 이름과 날짜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장부 맨 뒤에는 아버지가 쓴 글귀가 있었죠. 객주의 생명은 신이다. 작은 이익에 눈이 멀면 큰 신뢰를 잃는다. 정직하게 장사하고 약속을 지키며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 하늘이 돕는다. 혜원은 아버지의 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아버지, 제가 지키겠습니다. 설령 이 몸이 여자라 할지라도. 그날 밤 혜원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으로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객주를 지킬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죠. 남자가 되는 것. 다음 날 새벽 혜원은 아버지의 서재에서 가위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어요. 허리까지 내려오던 긴 머리카락을 보며 혜원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살 길입니다. 싹둑, 싹둑. 가위질이 시작되었어요. 검은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혜원은 눈물을 흘리며 머리를 자르고 또 잘랐죠. 마침내 남자아이처럼 짧게 잘린 머리를 보며 혜원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의 옷장에서 옷을 꺼내 입었어요. 넓은 바지와 저고리, 그리고 갓을 썼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죠. 더 이상 송혜원이 아니었어요. 혜원은 아버지의 족보를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먼 친척으로 조카뻘 되는 사람들이 몇 있었는데 그중 일찍 세상을 떠난 조카가 있었죠. 송호. 아버지보다 20살 아래였고 혼인도 하지 못한 채 병으로 죽었다고 적혀 있었어요. 좋아요. 저는 이제 송호입니다. 송대봉 대감의 먼 조카 송호. 해가 떠오를 무렵 객주마당에 낯선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박서방은 깜짝 놀라 그 청년을 쳐다보았죠. 누구시오? 박서방, 저예요. 청년이 말했어요. 목소리는 낮고 굵게 만들려고 애를 썼지만 약간 떨렸습니다. 박서방은 눈이 휘둥그레졌죠. 아, 아가씨. 아니, 이게 무슨. 이제 아가씨가 아닙니다. 저는 송호. 송대봉 대감의 조카예요. 앞으로 제가 송림 객주를 이어받을 겁니다. 혜원의 아니, 이제는 송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서방은 할 말을 잃고 그저 바라만 보았어요. 박서방,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객주를 지키고 싶습니다. 송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서방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도련님. 그렇게 송림객주의 새로운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20살 여자 송혜원은 사라지고 20살 남자 송호가 그 자리를 대신했어요. 아무도 그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박서방만 빼고요. 송호는 객주의 하인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하인들은 갑자기 나타난 젊은 도련님을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았죠. 나는 송호다. 송대봉 대감의 조카로 앞으로 이 객주를 맡게 되었다. 하인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그중 한 사내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도련님, 실례지만
저희는 도련님을 본 적이 없는데요. 갑자기 나타나셔서 객주를 맞는다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송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껏 과거 공부를 하느라 시골에 있었다. 하지만 큰아버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이 객주는 우리 집안의 것이고 내가 지킬 것이다. 말은 당당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인들이 믿어줄까? 의심하지는 않을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쳤죠. 하지만 송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객주를 지킬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아버지가 평생 일궈온 송림 객주를 송호는 반드시 되살려낼 작정이었습니다.